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전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었죠.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제 좀 가닥이 잡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자리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3자 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매일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전쟁을 멈추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도 유럽 정상들과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협력을 할 것이라며 오늘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이 끝나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이제 종전을 위한 다자 회담이 끝난 가운데 어떤 언급들이 나올지 주시하면서 뉴욕 증시도 오늘 새벽엔 숨을 고르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잠시 뒤에 시장과의 연결고리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볼까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인텔의 지분 약 10%를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거래가 만약에 성사될 경우에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건데요. 오늘 새벽 블룸버그 통신은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인텔에게 지급할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으로 인텔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인텔은 약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될 예정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인텔 지분의 약 10%랑 그 금액이 비슷한 거죠. 다만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지분 규모나 실제로 인수를 추진할지 그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논평에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죠. 자, 창사 이래 최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 국가 차원에서 구원 투수로 나서 줄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경쟁 기업인 우리 반도체 업계는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시장 영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전 소식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 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1월 달에 원전을 수출할 그 당시 원전 1기당 약 9천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까지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 1,400억 원을 제공하는 셈인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의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물론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또 세간에서는 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 향후에 다른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이 큰 만큼 분쟁을 빠르게 마무리해서 리스크를 없애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잘 마무리된 줄 알았던 체코 원전 수주건인데 때 아닌 논란에 원전주들 시간외에서 낙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응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낙폭 과대 실적주를 보자. 조정, 주도주를 매수할 기회다.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네. 좀 걱정이 됐거든요. 네.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트럼프의 또 불확실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어제도 좀 조정이 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조정이 주도주의 또 특히 이제 새로운 주도주의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 좋죠. 2010년도 상장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주사이면서 삼성그룹에 그리고 삼성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뭐 이부진 사장, 그다음에 이서영 사장 등 골고루 지분을 갖고 있고 현금도 아주 탄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분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그룹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생명 같은 기업들이 연봉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미 금년에 신고가를 내고 몸통으로 봤을 때도 어제 종가도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주는 바로 이제 컵홀더 형태인데 그런 형태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 조선, 삼성 중공업도 좋지만 삼성생명 같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세를 좀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 알짜인지 잘 추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비슷한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아마 화장품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실적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20%씩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일부 종목은 거의 한 25% 이상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전문가들을 완전히 바보를 만드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일부 외국계에서 뭐 공매도라든지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특정 창구에서 나온 것도 이제 아예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에 의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양호한 쪽이죠. 화장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런 쪽들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화장품 다시 한번 쭉 주요 기업들을 보니까 PER이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15배가 넘어가는 데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APR을 제외하고는 다 APR만 25배를 유지하고 다 지금 15배, 14배, 13배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매력적으로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평화협정이니 뭐 어제도 이제 트럼프가 또 보여주기식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정상들 모아놓고 얘기하고 했는데 정상회담을 중계하는 걸 보고 참 이 사람은 TV를 쇼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지금 평화적인 무드로 간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문제도 있었지만 방산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죠 최근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 더 빠지면 사실은 그때 한번 접근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들어가 보면 한 10에서 한 15% 정도 조정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한 20% 이상 조정 나오면 충분히 한번 접근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새로운 거를 찾기보다는 기존에 돈 잘 벌고 있는 애들 중에서 조정이 깊게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과 방산이라는 업종의 팁을 얻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유럽 정상들 간의 종전을 위한 다자 회담이 끝났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뭐 대통령들 각국의 정상들 입장을 지금 들어보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좀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방산에 대한 팁을 얻어봤고 그밖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랑 뭐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건 별로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나토 회원국들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트럼프는 뭐 그런 거죠. 뭐 자꾸 그러지 말고 좀 협상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서 빨리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유럽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그 서진을 계속 놔둔다라고 하면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무기 체계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뭐 이번에 이제 국군의 폴란드 같은 나라 보면 국군의 날 행사를 폴란드 국군의 날이죠. 행사에서 뭐 K2, K9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또 우리나라 분들이
또 이제 막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그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러시아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위협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저 행보는 그냥 본인이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유럽 정상들도 자기 얘기만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뭐 이게 바로 이제 종전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뭐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 중에 바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로 입장이 어떻다는 정도만 좀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진 않을 걸로 보이고 방산주 오히려 지금 저 결과 보면 당분간 더 얘네들은 더 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마 지금 뭐 전쟁 재건 관련주들 막 움직이려고 폼 잡았을 텐데 아마 못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건안은 또 건설 기계랑 막 엮여서 좀 복잡한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사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이었어요. 이제 다음 기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반도체 기업이죠. 미국 인텔을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회생을 시켜줄 요량으로 보입니다. 지분의 약 10%를 정부 차원에서 인수할 걸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인텔의 주주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또 경쟁사라서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보조금을 한 109억 달러 정도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고 싶어한 10%가 이제 105억 달러인데 그거와 맞아 떨어져서 일부 의견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면서 지분을 갖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GM 같은 경우에도 2008년 리먼 사태 때 금융위기에 GM이 이제 구제금융에 들어갈 때 미국 정부가 60% 지분을 갖고 갔다가 그거를 나중에 되팔고 그리고 얼마 전에 2000년도에도 또 지분을 또 인수했다가 되팔고 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가만 보면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리스크가 위험이 생길 때마다 미국 정부는 지분을 취득하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2008년도에 GM도 미국이 사가고 난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매각을 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매각을 했죠.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전 세계 1등의 관련 기업들을 갖고 있는 인텔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분명히 지분 취득할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력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더 높다 보니까 어차피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돼도 하이엔드 쪽에서 굉장히 큰 기술력을 최첨단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에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이 이렇게 인텔에 지원하고 있는 거는 자국에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반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냥 시장의 파이 자체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분석 주셨네요. 자, 인텔이 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파운드리 쪽에는 사업을 또 철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반사수혜가 기다려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국내 그럼 반도체주에는 전략 수정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인텔과 우리나라가 겹치는 거는 그냥 파운드리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랑. 뭐 CPU 만들던 회사고 우리나라가 CPU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GPU, CPU는 우리나라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제 인텔이 지금 뭐 엄청난 그 바이든 정부 때부터 보조금을 때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살아나고 있죠. CEO 바꾸고 뭐 난리치고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인들이 지금 파운드리 제조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끝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인텔은 결국에 이제 기술 기업으로 남겠죠. 예전에 이제 지금 AMD나 뭐 브로드컴이나 지금
엔비디아처럼 팹리스 업체로 이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최대한 막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TSMC와 버금가는 파운드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정부가 지분을 인수해서 지금 강제로라도 어떻게 좀 살리려고 보려고 좀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반도체 관세 300% 얘기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 해석은 있지만 뭐 트럼프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TSMC 보고 지분 인수하라는 얘기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너희들이 좀 여기 파운드리를 살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그 미국의 US 스틸처럼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 가서 이제 살린 것처럼 인텔도 TSMC가 가서 파운드리를 좀 복원해 놓으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거 아마 TSMC는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아마 팹리스 업체로 전락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들에게 자국에서 이제 공장을 좀 만들고 투자를 해서 같이 좀 살려보자라고 할 걸로 같으면 일단 뭐 긍정적인 겁니다. 대안은 뭐 인텔을 우리가 살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인텔이 못하는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기 때문에 인텔의 파운드리가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제로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오히려 두 분 다 긍정적이다라는 데 괴를 같이 하십니다. 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지난번 또 GM 사례가 있다 보니 이에 대한 가능성도 또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마지막 기사, 원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팀 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랑 굴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때 아닌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 굴욕적인 계약 보니까 원전 1기당 뭐 1조 원이 넘는 돈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금 주도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게 이렇게 됐던 거는 지금 이제 체코 원전 때문에 그렇죠. 체코 원전을 계약하기 전에 이게 그동안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속 이제 법적인 관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결정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은 체코 원전이 계약이 취소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한 기당 한 9천억 정도 웨스팅하우스가 뭐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로열티로 2,400억 정도 토탈 한 1조 한 1,400억 정도가 이렇게 계약 체결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앞으로 이제 50년 동안인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로열티를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의 시장입니다. 미국이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1년에 이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을 계속해서 SMR이라든지 또는 대형 원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웨스팅하우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도 내다보고 아마 이거를 계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호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악재 호재가 다 내재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웨스팅하우스를 끼지 않고는 전 세계에서 원전 수주를 할 수 있는 계약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어차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뭐 한수원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를 끼고 지금 계약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1조 1,400억을 들여가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은 차후에 또 세부적인 내용이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데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아마 웨스팅하우스하고 또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악재로 보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주 금액이 늘어나면 파이가 커지면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이슈 가지고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가 원전주들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가피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몰랐던 내용이 드러나면서 지금 조금 충격을 받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시간에서 낙폭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고인 대표님께서는 원전주 어떻게 대응을 해보시겠어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 게 그런 거죠. 뭐 이거 다 예상했던 겁니다,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 갑자기 왜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이런 부분이 이제 뭔가를 큰 걸 주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25조에서 한 26조 정도 되는 두 기를 이제 건설하는 이제 두코바니 원전 관련돼서 두 기에 그러면 한 기당이니까 두 기면 거의 한 2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뭐 남는 금액 다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러면 한수원이 계약한 거니까 한수원은 적자를 보더라도 나머지 이제 부품 업체들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상관없죠. 뭐 대수만 늘어나면 되니까 뭐 상관없을 텐데 문제는 SMR이 더 큰 문제다. SMR을 뭐 독자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은 뭐 웨스팅하우스에서 받아라. 이게 무슨 참 거시기하죠, 계약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아예 그냥 웨스팅하우스를 사버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악재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SMR까지 그렇게 발목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전 들어가는 회사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오히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급락하면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텐데 기회는 좀 더 지켜보시고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원전하지만 원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12개월 포워드가 94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아직 삽도 안 떴다. 예, 어디든지 간에. 그 얘기는 다 기대감으로만 올라간 거죠. SMR도 사실상 뭐 수주한 건 별로 수주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지나치게 너무 기대감으로만 올라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깊게 나와도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오는 거를 지켜보자. 당분간은 관망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볼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선택하셔야죠. 이제 일단 한번 끊고 갈 건지 뭐 아니면 뭐 제가 산 지 얼마 안 돼서 물량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기다려서 또 다 가격을 또 한 번 더 싸게 또 낮추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최근에 사셨으면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좀 줄이시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 투자 전략 세부적으로 세워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섹터 점검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하는 첫 번째 섹터는요. 전력 건설 기기 보류가 나왔고 반도체입니다. 두 섹터, 세 섹터의 공통점은 관세가 되겠죠. 어제 관세 불확실성에 결국 반도체 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회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요? 우선은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는데요. 원래 이제 관세 관련해서 나온 이슈들을 보니까 우리가 쉬고 있던 광복절 날이죠. 15일 날 트럼프가 1주 내지 2주 정도의 철강 관세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에 관한 관세를 확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100%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200 내지 300%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조정을 보였는데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숫자 300%는 제가 보기에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숫자를 미리 상당히 고관세를 경고를 때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합의를 통해서 정상회담이죠. 통해 가지고 관세를 줄였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게 우리 그 국내 시장에서 반응을 이렇게 보였던 이유가 100%에서 200%, 300%면 뭐 이게 200~300% 이상 더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이 25일 있는데 25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구체적으로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를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조 한 4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미국의 팹리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AI 기술이 지금 선두 기업에 HBM이 들어가는데 SK 하이닉스는 HBM3나 HBM3E를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엔드, 가장 기술력이 좋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AI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HBM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뭐 고율 관세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정상회담에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올 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최근에 SK 하이닉스 하면 경쟁 구도가 심화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마진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네, 마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른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다른 기업들이 이제 뭐 기술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들보다 거의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 3년 후까지는 AI나 데이터 센터의 확충을 위해서 HBM이나 관련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의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또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직 무언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듯한 SK 하이닉스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신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자, 이에 맞서는 섹터는 전력과 건설 기계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품목 관세죠.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50% 품목 관세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두 섹터가 다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애널리스트들 급하게 코멘트 내놓은 거 보니까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입장이 조금 많던데 그래도 조금 비는 피해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건설 기기가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핑계가 아주 좋았고 건설 기기는 이제 몸통 전체가 다 철이잖아요. 굴삭기 보시면 다 뭐 그 철이지 그게 뭐 철과 알루미늄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럼 뭐 사실 잘못하면은 50%를 그대로 담아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품목이 나왔는데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코드가 다 나왔고 거기에서 전력 기기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충격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뭐 비율을 따져 보면 한 50%가 다가 아니라 한 8% 정도 뭐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적은 쪽은 전력기기고 그 다음에 건설기기는 현지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공장 다 많이 졌잖아요. 효성중공업도 지었고 현대일렉트릭도 지었고 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증설을 했거나 공장을 지었던 회사들은 뭐 현지 공장에 있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이제 이거를 물품을 배정을 잘 하면 되죠. 미국에 생산하는 걸 양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쪽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될 걸로 보이고 피해는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이제 3년치 일감을 다 받아놓고 있는 전력기기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쪽은 매수 대응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건설기기는 생각보다 지금 악재가 많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휴전, 정전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것 같고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합병 이슈 때문에 오른 거죠. 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시너지 이제 얘기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 관세 여파가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현대인프라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12,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정을 좀 대비하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철강이 들어가는 비중에 따라서 관세 부담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력과 건설 기계는 좀 달리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력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섹터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환경과 조선인데요. 조선은 진짜 끊임없이 호재가 나옵니다. 어제 카타르 수주 기대감에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LNG 수주를 따냈다라는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보니까 LNG던데 그럼 LNG 찐수에는 또 엔진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카타르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도
LNG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그때 발주한 그 전체적인 양을 보니까 아마 그때가 아마 거의 한 128척 중에 98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싹쓸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LNG가 아니고 이제 그 LGL5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초대형 LNG 프로젝트 중에서 5번째 단계인데요. 기존에 이제 1억 2,800만 톤을 LNG를 생산하는 거에서 1억 4,200만 톤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러면서 관련 시설들을 늘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그 LNG를 집화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EPL이라고 그러죠. 건설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조달과 프로젝트를 시공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계약 체결 단계에 들어갔는데 카타르 에너지가 지금 이제 카타르의 국영 기업인데 적격 숏리스트라고 그래서 적격 후보자들을 이제 2군데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가장 큰 최대형 건설사인 L&T하고 그리고 이태리의 건설사죠. 테크니몬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EPL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LNG선이 선정이 되는데 LNG석이 최소한 20척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거의 싹쓸이했던 게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질 확률이 높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LNG선이 계약이 체결되면 반사이익을 많이 보는 게 이제 기자재 중에서도 엔진 쪽입니다. 특히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HD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있는데 상반기 때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미 금년 목표 수주량의 70% 이상의 수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이미 50%가 이미 넘어갔는데 LNG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HD 현대마린 엔진은 자사의 축발전 시스템이라고 그랬고 SGS 이게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를 친환경 엔진 관련해 갖고 계속 수주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싱가포르 선수하고도 계약 체결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엔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 마린 엔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에 대한 팁까지 주셨고요. 끝으로는 친환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액 공제 지침이 시장의 우려보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2027년이죠. 데드라인 전까지는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친환경 관련주들, 태양광 쪽이 흐름 좋았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주셨잖아요. 좀 길게 보십니까? 아니면 짧게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건가요? 길게 좋죠, 길게. 태양광 지금 뭐 원전 얘기하지 마셔 갖고 원전 삽도 안 떴다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의 전력을 담당하는 건 태양광이 거의 다 채워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ESS가 급증하고 있다. 뭐 올해보다 내년은 2배 이상 더 늘어날 거다. ESS 규모가.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도 바닥에서 끌어올렸는데 지금 태양광 세액 공제 이거를 지금 거의 보면 기존의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관련돼서 우려했던 5% 투자 조건을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용 프로젝트는 기존을 그대로 유지했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세제 혜택,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공사 착수만 해도 지금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지금 반응이 나온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썬던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퍼스트 솔라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며칠 전부터 기대감으로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서 오히려 좀 더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이후에 2분기 나온 이후에 3분기부터는 감액될 겁니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국내 이슈까지 보면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국내 관련돼서 태양광 설치를 더 확대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 국내 이슈까지 같이 보시면 뭐 이쪽을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OCI 홀딩스도 괜찮은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고 지금 태양광 중심으로 친환경은 좀 더 지금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결국엔 태양광을 통해서 원전이 나오기 전까지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는 저희 관심주 열어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국카본. 네, 한국카본 지난번 말씀해 주시고 나서 잘 가더라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거의 100%까지 올라갔는데 LNG 본행지에서 1등입니다. 특히 이제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제에 특히 외국에 있는 선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스템이 멤브레인 방식인데 그 멤브레인 방식의 탑이 특허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또 한국카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데 LNG 본행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이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LNG선이 최소한 80척 정도를 수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다 한국카본이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카본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북미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도 지금 이제 투자 결정 단계, FID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한 또 계약이 체결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카본이 또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카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거의 100% 가까이 올라서 많이 수익 났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조정이 온다면 제가 보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권희 대표님께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갖고 오셨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뭐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 반도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목표가 31,000원짜리 리포트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해서 검사 장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계측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가장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말고 국산화에 성공한 이제 유일한 회사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관련돼서 지금 납품한 이력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HBM용 패드 오버레이 장비를 공급했는데 5월 달에 한 48억 규모로 납품을 했고요. 이게 이제 HBM용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많아진다. 오버레이 계측 장비는 원래 주로 그전에는 전공정단에서 웨이퍼를 검사할 때 썼던 장비라고 보면 이제 HBM을 이제 붙여놓고 나서 쌓아놓고 나서 검사할 때도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날 걸로 회사에서 계속 예측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워낙 바닥권에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한 27,000원까지 충분히 좀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 일본의 키옥시아라든지 이쪽에 거래를 시작했고요. 중국 업체랑은 이미 거래를 튼 지 오래돼서 중국 쪽으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금 자리에서 27,000원,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짧게 1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오늘 중심 잘 잡아보시기 바랄게요. 도움 말씀 주신 이권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